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 내 생각도 그렇다. 철학자 의문에 대한 학습은 아주 어린 나이에 시작해도 상관없고 모두가 받는 기초 교육의 일부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게 내 생각이다. 어린아이는 선천적으로 호기심이 많고 무엇이든 알고 싶어 한다. 이런 궁금증은 철학적 탐구에 반드시 필요한 출발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시 12가지 부수적인 미덕을 열거했다. 용기,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켜려는 자신감과 의지, 절제, 자기 통제와 자기 억제, 후함, 친절과 자성과 너그러움, 기품, 광의, 삶의 환희, 자부심, 성취감, 명예, 존중, 공경, 예찬, 온유함, 차분함, 신중함, 침묵, 괴활함과 사교성, 진실성, 정직함, 솔직함, 순수함, 위트, 유머 감각, 우애, 동료애와 우애, 정의, 불편부당과 공정함.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중용을 중시하며 이 미덕의 목록에도 중용을 적용했다. 용기가 지나치면 오만이 되고 용기가 너무 부족하면 두려움에 시달린다. 자부심이 지나치면 허세가 되고 자부심이 너무 없으면 자기 비하가 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미덕의 목록에 우리는 보편적 계명, 즉 다른 사람이 너를 대하기를 바라듯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라 는 황금률이나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짓은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 는 공자의 가르침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너희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다른 사람 모두에게도 좋은 것으로 여겨져야 마땅하다는 이마누엘 칸트의 정언 명령도 추가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도덕적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공리주의 철학까지 더하는 등 이 모든 것을 불러 모아 너희가 생각하는 윤리적 행동 기준을 스스로 세워볼 수 있다. 어떤 일을 행하던 기본 자질을 갖추는 자세는 중요하다. 서로 간에 존중을 해야 기만하지 않고 선을 넘지 않는다. 책임감을 가져야 주어진 일에 대한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며 위기 상황에 포기하지 않고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다. 차분함을 가져야 선택의 기로에서 서두르지 않을 수 있고 상황이 급박할수록 악수를 두기 쉽기 때문에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며 여유를 통해 오는 평온함은 나를 지키는 지혜다. 성격이 온화하고 온유하다면 다양한 불확실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정직하지 못하면 파트너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 신뢰가 없다는 것은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반증이다. 진실되게 말과 행동을 하며 배려심을 통해 내가 대우받기를 원하는 대로 타인에게 대우를 해준다. 유머 감각은 인간관계의 양념이다. 양념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 음식 맛이 달라지듯 대인관계도 달라질 것이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가? 어떤 취향인지, 특성은 무엇인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지는 오로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특혜이다. 기업가적 자질을 지닌 사람은 과학자와 비슷해 항상 이런 의문들을 제기한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정말 확신하는 거야? 저 방법이 정말 최선일까? 그렇게 보는 증거가 뭐야? 이 자료는 믿을 수 있는 거야? 기업가는 호기심과 용기를 겸비한 사람이다. 선천적으로 꼬치꼬치 캐묻기 때문에 호기심이 강한 사람이며 자신의 생각을 실천하고 실패를 학습의 한 단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용기 있는 사람이다. 제임스 아이스는 원하는 진공 청소기를 얻기 위해서 5127개의 시제품을 만들었다. 결국 그는 실패할 때마다 목표를 향해 조금씩 다가간 셈이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말을 남겼고 에이브러햄 링컨은 실패와 역경, 슬픔으로 뒤덮인 삶이었지만 늘 낙천적이고 유머가 넘쳤다. 링컨은 성공에는 별다른 비밀이 없다. 성공은 철저한 준비와 노력, 실패에서 배우는 교훈의 결과다. 라고 말했다. 발명왕 에디슨은 실패할 때마다 성공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미국 자동차 사업을 일으킨 리 아이아코카는 가치 있는 모든 것에는 실패의 위험이 따른다고 했다. 이렇듯 실패 없는 성공 없고 성공 뒤에는 늘 실패가 있다는 사실이다. 포기 없는 실패는 과정일 뿐이다. 빛에는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니고 양지가 있으며 음지가 있고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이치는 아닐까.
실패가 두렵다고 도전하지 못하는 것은 포기자의 변명이다. 나는 도전에 직면할 때 늘 이렇게 생각한다. 실패는 선택이 아니다. 그렇게 늘 도전하고 전진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여러 방향에서 영리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지적했다. 그는 세 가지 유형의 지능이 있다고 말했다. 에피스테메, 순수한 지식, 테크네, 기술적 지식, 프로네시스, 실천적 지혜가 그것이다. 세 가지 지식을 동일할 정도로 지닌 사람은 거의 없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 하워드 가드너는 음악 지능, 논리 수학 지능, 신체 운동 지능, 대인관계 지능 등 사람의 지능을 세분화해 8가지로 나누었다. 가드너의 주장에 따르면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학생이라도 수학에는 절망적일 수 있고 운동 능력이 우수하더라도 대인관계 능력은 부족할 수 있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너희는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는 똑똑하다. 그렇기에 학교가 인지적 지능만을 중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학교는 그런 편협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상은 온통 모순투성이다.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말이 있듯 우리가 본 것, 아는 것만으로 전체를 가늠하긴 힘들다. 개미 가족 이야기를 아는가? 큰 코끼리는 개미의 존재를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개미는 저 큰 코끼리 정체를 알고 싶다. 아빠 코끼리는 코를 지나면서 생각한다. 이것은 분명 뱀일 것이다. 엄마 개미는 코끼리 다리를 지나면서 생각한다. 이것은 분명 기둥일 것이다. 아기 개미는 꼬리를 지나면서 생각한다. 이것은 분명 큰 빗자루라고, 이렇게 우리가 본 것만을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사람의 심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다. 확증 편향은 원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모으거나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주장할 때 편향된 방법을 동원한다. 그것을 주의하라. 너희는 끝없는 탐구를 통해서만 그 중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다. 예컨대 어떻게 해야 낯선 사람과 원만하게 지내는 법을 배울 수 있는가?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삶의 계획을 치밀하게 세울 수 있는가? 어떤 교사도 이런 실질적인 것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나 영국 작가 러디어드 키플링을 삶의 안내자로 삼으면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에게는 6명의 정직한 하인이 있네. 그 하인들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네. 그들의 이름은 무엇, 왜,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누구라네. 키플링이 옳았다. 그 하인들의 역할은 너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제기되는 핵심적인 질문에 대답하도록 이끈다. 만약 당신이 투자를 결심한다고 가정해보자.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적합한 투자처인가? 그런데 무엇보다 이 투자처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결심에는 무엇이 수반되어야 하는가? 지금이 투자하기에 적합한 때인가? 이 의문을 어떻게 제기하고 또 어디에서 할 계획인가? 모든 답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결정의 순간 때 6명의 정직한 하인과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떨까? 얼마를 버느냐보다 무엇을 하느냐를 중점에 둬라. 생활 수준을 소득에 맞게 조절하라.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고 돈을 더 벌려고 하지 마라. 돈을 탐내면 영혼이 파괴된다. 마음에 드는 동료들을 만나고 적절한 돈을 벌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겠다는 것은 꿈에 불과하다는 걸 나는 오래전에 깨달았다. 직업적 소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꿈을 이룰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꿈의 조합을 찾아낼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 때문에 나는 꿈같이 완벽한 직업을 찾으려는 노력을 포기했고 돈과 즐거움, 성취감이 적절히 조합된 삶을 살아가려면 2-3가지의 일을 결합해야만 한다는 걸 깨달았다. 말하자면 내가 워크 포트폴리오라고 칭하는 것을 짜야 했다. 너희 시간 중 일부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너희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다. 돈의 유혹에 깊이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해라. 돈을 벌려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기에 우리 삶은 너무도 소중하니까. 시간의 중요성은 누구나 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지만 살아가는 시간은 유한하다. 하루하루 의미 없이 보낸다면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 것이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부분 꿈을 실현할 수 없었던 것을 선택한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다. 그것은 부모의 의식일 수 있고 타인의 시선에 충족감을 느끼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나의 시간을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닌 타인을 위한 시간으로 바뀌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 삶을 산다. 누구나 동등하다면 죽는다는 것이다.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내일 당장 죽는다고 해도 지금 하는 일을 만족하는지의 질문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